네, 박정훈 경제전문기자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주는 대담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성장 그리고 분배에 관한 논쟁은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 만큼 쉽게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박 기자는 분배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 몽골의 작은 부족에서 태어나 대륙을 지배했던 칭기즈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칭기즈칸이 태어난 12세기의 몽골은 인구가 200만을 넘지 않은 데다가 부족별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즈칸은 그 작은 몽골 부족을 기반으로 이 주변국 2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칭기즈칸이 강력한 제국의 지배자로 떠오른 배경,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분배 시스템에 아주 작은 변화를 준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족과 싸워서 양이나 말 같은 가축을 빼앗고 노예를 확보했던 건데요. 당시 몽골에서는 전투에 참여한 소수의 귀족들만 약탈을 할 권리가 있었고 약탈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됐던 겁니다. 이 때문에 몽골족은 일단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적을 섬멸하는 것보단 약탈에 더 열을 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패한 부족은 물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뒤에 다시 힘을 키워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의 섬멸보다 약탈에 집중하게 만드는 분배 구조가 약탈과 복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었고 이 초원의 통일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겁니다. 칭기즈칸은 이 같은 초원 부족들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분배의 규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할 때까지 개인적인 약탈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자신의 가족, 심지어 동생한테까지도 큰 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 이 약탈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으고 각자의 역할과 공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참여한 소수의 귀족만 약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후방 지원이나 병참에 나선 전사들까지 모두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받았고 심지어 이전의 전쟁에서 숨진 전사의 유족들까지 전리품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단한 규칙 하나하나가 이 칭기즈칸의 군대를 초원의 최고 강자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켰는데요. 공을 세운 대로 전리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사들이 약탈보다 명령에 따라서 이 적을 섬멸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충분히 전리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모든 전사들을 더욱 용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후방 지원을 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칭기즈칸의 군대는 강력한 후방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사를 잃은 소외된 계층까지 이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전사를 다시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자 초원의 어떤 부족보다도 넓은 인재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몽골 제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욱 풍요로운 분배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가져와서 몽골이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노동 생산성이 무려 9.8%가 올랐는데요. 실질 임금은 오히려 2.3%나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런 기대가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결과 기업의 이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게 맞지만 기업은 돈을 쌓아둔 채 투자를 하지 않았고 경제 성장은 점점 더 정체돼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정한 분배 시스템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이 노력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텐데요. 칭기즈칸의 지혜에서 살펴봤듯이 공정한 경제 구조는 단순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경제가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경제학적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알레시나 교수가 1960년부터 95년까지 71개 나라의 불평등과 성장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결국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이 베나브 교수는 불평등에 관한 23개의 연구 결과를 모아본 결과 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데이터와 또 기간, 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이 경제 성장을 낮추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대기업만 돈을 벌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없고 뿌리 기술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중소기업이 몰락한 이후 몇몇 대기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는 시도는 이 보급 없는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인구 구조의 악화와 기술 혁신의 둔화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강력한 성장 동력은 바로 누구나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세우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